이국은 교수입니다. 귀한 자리에 발제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 제목이 관기한이라는 별로 이렇게 요새 안 쓰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뭔가를 볼 때 이게 대롱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봐서 그 소견이 별로 그렇게 포괄적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하는 좁은 이야기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럼 제 지금 입장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저는 이번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법적 판단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타당하다는 말은 특별히 사법적 판단의 경우에 이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우리 판사님들이 되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입법 판단에 있어서 입법 판단도 법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이 분쟁 당사자들이 있는 좁은 의미의 사건에 관한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수범자인 관점에 우리 모두가 지킬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의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에서 역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정치적 맥락에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검찰개혁 3라운드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입법 환경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입법 환경에서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려내는 식으로 입법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학을 다른 나라 말로 jurisprudence라고 하는데요. 입법도 jurisprudence가 지혜가,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글머리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법 환경이 이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정치 심리적 환경 속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싶습니다. 제가 잡은 키워드는 3개인데요. 이중의 불신, 공포, 배신감입니다. 여기서 이중의 불신이라는 것은 앞에 박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사법체제는 1954년도에 만들어진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원형이 미 군정시대에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 검사총장 하시던 이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래의 우리 사법체제가 갖고 있었던 형사사법의 모든 권한을 약 200명이 조금 안 되던 검사에게 다 몰아주는 체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친일 경찰의 파쇼를 누군가는 통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대단히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어떤 국가기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 대해 파쇼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불신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점은 불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중의 불신입니다. 그 수사기관,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잘 뽑아가지고 보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70여 년 만에 보니까 그가 앞에 한 35년은 독재 권력 군사정권에 그다지 맞서지도 않고 좀 조용히 그냥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뒷부분 한 35년 동안은 점점점 스스로 권력자가 되어서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것처럼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중에 어떤 불신이 지금 더 깊으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검찰 파쇼에 대한 불신이 훨씬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겠다는 개혁의 약속을 믿고 보냈던 감시자들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엘리트로서 그 자리에 갔다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셋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 타락이 그냥 그 공적 권력의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 서비스 시장과 관련되어서 이른바 전관예우라고 하는, 저는 과거에 제가 쓴 책에서 특별히 형사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속수사의 관행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불법 속에서 합법을 파는 일종의 인질극이다, 그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이 검찰 파쇼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두 가지의 부인하기 어려운 정치 심리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포입니다. 사실 이 형사사법은 앞서 박 교수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고 정치검찰하고는 무관하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반 형사사건도 개개의 시민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공권력 전체가 자신의 몸을 향해서 달려드는, 자신의 일상을 온통 다 헤집어 놓는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사정권이 만들었던 그 긴급정부를 검찰정권이 상속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군사정권은 대북관계에서 비롯된 거시적 차원의 비상사태를 늘 핑계로 삼아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상속한 방법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구성원 누구에게든지 그 각각의 일상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당시 법무부 장관, 그의 가족, 우리 모두가 다 고관 대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일가에 관해서 벌였던 모든 이 검찰과 언론의 그 합작한 공격을 우리 국민들은 그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런저런 했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공격이 나와 내 가족의 일상에도 언제든 개시될 수 있다라는 공포의 언어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서 막후에서 어떤 일들이 수사하는 검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는가가 최근에 이런저런 그 녹취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마음은 저 일이 권력자에게도 벌어지는데 우리들 각각에게는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번 입법이 시민적 삶에 깊이 또아리 들고 있는 이 공포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들 주목하지 않는데요. 배신감입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은 거의 대부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약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방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는 배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가 된 다음에 약 한 5년 동안 결국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맡아서 운영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무도하고 무능한 것을 지나서 스스로 벌인 정치적 결과에 대한 책임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치적 부책임 앞에서 그들에게 표를 주었고 그들을 지지한 적이 있는 이 땅의 기득권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사들이 권력을 맡아서 이렇게 헤쳐놓을 수가 있는가? 대통령 부인이 조그마한 무슨 백이라고 하는 걸 받는 거를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보도로 봤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지금 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마음 동안 헤아려드리고 만져드리고 이 입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 형사사법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학술의 언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성과 논리성 등등을 따지는 것만으로 진공 속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옷을 타임리하게 너무 늦지 않게 만들어 입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좀 발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안수사권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시는 특별히 형사사법 전공의 학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에 없던 공소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이 생기는 건데요. 물론 검사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부르죠. 그렇지만 공소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는 없었습니다. 그 공소관에게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드릴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소관에게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소관이 수사하는 것은 예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소관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좀 24페이지에 썼습니다만 아까 박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공소관이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에 갔을 때 이 피고인 측의 그 변호사는 당연히 그 공소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소관이 증언 선서를 하고 그 상대방의 신문에 응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신문하겠습니까? 이건 공소관의 객관적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사 잘해서 공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탄핵해가지고 결국 법의 엄정한 권위를 다시 세우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소관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좀 몇 가지 얘기를 더 썼습니다만 그 얘기는 좀 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저는 공소청 검사의 조직 형태와 규모에 관한 논의를 한국 사회가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인데요. 검사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영감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영감님은 종이품, 정삼품 정도 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광역자치단체장, 옛날 관찰사 정도 되는 높은 직위입니다. 일찍 시험에 붙어가지고 군대도 안 간 검사들은 심지어 나이 23, 24세도 검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영감님만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센 권한은 기소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게 분명하고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번은 봐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실 이 권한은 판사도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굳이 예를 들자면 왕의 권한입니다. 왕이 그냥 한번 불문 경고,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에 잘해? 이렇게 하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검사가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그 외에 수많은 권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 심지어 23, 24 그 젊은이를 보고도 당연히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 등등은 이 법률 개정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공소관의 기소유예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권한을 대한민국에 2,300명 정도 있는 검사 개개인에게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검사가 이렇게 큰 조직이 된 거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과거의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특별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어쨌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기만 하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것의 임의성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증거 능력을 법률이 그대로 인정하는 체제를 우리 형사소송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기구를 운영하는 국가 공권력의 입장에서는 검사를 수사 일선에 배치해서 피의자 작성 조서만 만들면 유죄로 이 공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유리한 환경이 어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법경찰관리가 만든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졌습니다. 소위 공판
중심주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수가 과연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좀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스쿨 졸업하고 아직 법률가로서의 수련이 충분치 않은 그 전연차 법률가들에게조차 영감님 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공소관의 권한을 다 행사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OTT 같은 데 지금 많이 있는데요. Law and Order 같은 그 미국의 검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법정 드라마 같은 거를 보시면 사실 검찰청의 검사는 선출된 District Attorney, DA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시민들의 선출로 검찰권을 위임받아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위와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로 번역하면 부검사, 조검사 같은 형태로 팀을 이루어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검찰청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미국식 검찰 제도를 좀 가지고 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되게 부장검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부장검사라는 게 법률상의 명칭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분들 정도가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고 전연차 검사님들은 부검사, 조검사로 받아서 트레이닝을 공소청 안에서 받으시고 나중에 이 검사로 승진하거나 임용받아서 이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 체제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검찰권 행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검사들 사이에 이 소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도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저기서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즉각적인 검사님들의 반응은 지금도 전연차 검사들이 그 독임제 관청이라고 해서 그런 권한 다 행사 못합니다. 위에 뭐 부장, 차장 다 결제 받아야 되고요. 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조문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대로 전국에 검사는 한 500명 정도로 줄이고 다른 분들은 월급도 똑같게 하고 경력도 보장해드리고 과도기적 특례까지 보장해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검사의 숫자는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는가. 공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요. 뒷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사경에 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건 이제 옛날 체제에서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등등과 관련해서 결국 형사사법의 주재자인 검사, 그 중에도 상당히 좀 높은 검사장 정도가 당신 하는 일에 사법경찰관의 임무를 부여할 테니까 그것까지 해라 라고 했던 일종의 검찰 집권적인 이 형사사법 체제의 유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을 하는 마당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라든가 노동부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지금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해서 그걸 부여받았으면 그 과정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그 기관 안에 그 권한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이 생기면 예컨대 환경부에서 잘못한 건 그 각급 환경청장이나 환경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검사들에게 뭐 그걸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세미나 한 번 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다했고 이쪽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저는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직제령을 바꾸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그것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이 지방자치단체 안에는 반드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통제할 수 있는 직위를 두어야 된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옮겨가실 분들 중에 나는 그리 가지 않고 예컨대 나는 뭐 금융 쪽이 전문인데 금융이나 금감원 쪽에 가서 특사경이 생기면 그걸 통제하는 금융위 직원으로 취직하겠다라고 하면 금융이나 금감원도 얼마든지 환영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력 재배치의 측면에서도 별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사 절차법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지나치게 대표적인 무슨 쟁점인 것처럼 부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본질적으로는 그냥 입법 과정의 기세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공소관에게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줄 건가 말 건가 하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의 문제이다. 운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믿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주권자인 시민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 일상을 뒤지는 가장 강력한 권력 수단이 수사인데요. 그 수사, 특별히 강제 수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별로 없고 형사소송법도 이상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완전히 거의 블랭크에 가깝고요. 오랫동안 검찰이 그 내부의 수사 준칙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공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몸을 어떤 의미에서는 유린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독립적인 수사 절차법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열심히 좀 해왔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미 좀 저는 뭐 더 개인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법안도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제에 형사소송법은 뭐 어떤 거 드러내고 어떤 거 바꾸고 이렇게 좁힐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몸에 공권력이 다가갈 때 어떤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는가의 문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빨리 공론에 붙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 이후에 보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갖고 시작하든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갖고 시작하든 간에 이제 결국 행정부 전체를 운영하는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중수청장, 공수청장에 임명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공수청장, 중수청장이 누가 되고 그 지도부가 어떻게 짜여지고 초기 6개월, 1년 동안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형사사법을 지배해왔던 그 오염된 문화가 계속될지 아니면 뭔가 환골탈태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할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운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서로 못 믿어가지고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라 가지고 기싸움을 백날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정보기구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히 경찰이, 정보경찰이 이 범죄 수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게 될 텐데 이걸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도 이제 금지되었고 또 안 하겠다고도 하고 이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쌓일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차라리 뭐 시민안전부나 이런 거
정부 개혁, 정부 조직 자체를 개편하거나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치경찰의 문제입니다. 이 중앙경찰,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아주 온당한 방법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경찰 중에도 아주 일부만 자치경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행정통합 얘기도 지금 하고 메가시티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줘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일부 형벌권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자치검찰, 자치사법의 문제는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그 문제도 빨리 우리가 고민하고 길을 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